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오늘부터 임진왜란을 주제로 한 10강 정도로 임진왜란의 전개와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역사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첫 전투였던 부산성, 정확히 말하면 부산진성이죠. 부산진성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아침 7시에서 9시경, 옛날에는 시간이 이게 2시간 단위라서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7시에서 9시경에 일본군 침공 함대가 스시마섬을 출발합니다. 함대가 무려 700척이었어요. 물론 지금같이 큰 배는 아니죠. 그래도 작은 배는 한 20명 정도, 큰 배는 거의 100명 가까이 타는 배인데 총 승선 병력이 18,700명이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지휘하는 제1진 18,700명이 스시마섬을 출발합니다. 이 함대는 오후 3시에서 5시경에, 그러니까 조금만 늦게 왔으면 이제 해가 저무는데 아슬아슬하게 부산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이때 마침 부산진 첨사 정발은 저령도, 지금의 영도죠. 영도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저기 놀고 있었냐 그러는데, 이 첨사의 중요한 역할이 군사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곡물 채취예요. 그러니까 노루 같은 걸 잡아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이제 중앙정부에 보내야 되고, 이게 또 군사훈련이거든요. 원래 옛날에 모든 군사훈련, 그러니까 실전훈련은 사냥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냥이 굉장히 군사훈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사냥을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서 오는 배는 그 부산에 5, 6도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도에서 보면 저 반대편 쪽에서 5, 6도를 지나오게 되죠. 지금 부산항에 가신 분이 만약에 일본 가신다고 배를 타면 영도는 이제 금방 지나가지만 배가 나가면 이제 5, 6도가 보이거든요. 영도 쪽에서 보니까 저쪽 수평선에서 배가 보이는 겁니다. 기록에는 처음에는 조공선, 왜냐면 일본에서 오는 그런 세견선 이런 배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수평선에 돛대들이 쫙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발은 즉시 이제 부산진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진성은 성이 있으면 그 앞에 동그랗게 조그맣게 포구가 있는데 옛날 항구들은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거기 배가 몇 척 없었는데 즉시 그 배를 침몰시키고, 아마 자기가 타고 왔기 때문에 더 빨리 침몰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침몰시키고 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을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성의 병력이 600명밖에 안 됩니다. 요것은 또 오해가 많으신데 엄청나게 적은 것 같지만 실제 적은 게 아니고, 의주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그 옛날에는 부병제라고 해서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거기 있는 군병들이 동원이 되는데 그 병들이 의주 같은 큰 도시도 600명, 5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부산은 지금 부산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산은 그 당시는 외관이라고 해서 일본인 거주 지역이 있었고, 그 외곽에 있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사는 구역은 되게 작은 마을이었고 오히려 동네가 더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부산진성에 600명이면 거의 의주만큼 병력이 해당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작냐고 생각하시는데 옛날에는 3명에 1명 정도가 군인이 되고 2명 정도가 이제 그 사람의 군역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600명이라면 지원하는 사람까지 합하면 곱하기 3하면 1800명이죠. 근데 옛날에는 극빈층이라든가 너무 이런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이런 군역에 동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30%는 있었다고 봐야 돼요. 거기다 또 30% 하면 2,000명 넘어가죠. 그럼 2,500명이라고 치고 여기다 약간의 이것저것 빼서 2,500명이라 치면 5인 가족 하면 벌써 10,000명이에요. 조선시대 인구가 우리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10,000명 도시면 지금의 5분이라면 5만 도시예요. 지금 부산이야 몇백만 명이지만 옛날에 지금도 5만이면 시잖아요. 그 정도면 600명이면 당시로서는 이제 웬만한 C급 규모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600명만 모인 게 아니고 그럭저럭 모인 거예요. 기습에 의해서 좀 당황하기는 했지만 정말 형편없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 정발은 어느 정도 취할 조치를 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발은 즉시 외관의 병사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량에서 지금 부산의 중앙동까지 라인에 이렇게 외관 거주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을 보냈더니 벌써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없다. 뭐 이렇게 지키는 노인 3명만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그 외관에 살던 주민들은 이미 다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성에 들어와서 수성을 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왜군 함대들이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조선군은 병력이 적고 야전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상륙하는 왜군을 공격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일본군은 이미 부산의 지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부산진성에 아마 공격을 피해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다가 상륙을 하고 교두보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령관이 주둔했던 데가 거꾸로 정발이 있던 영도라고 하니까 아마도 그 부산진성과 충분히 떨어진 쪽에 영도 근처에다가 정박을 하고 이렇게 교두보 진지를 구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세우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임진왜란 저희가 계속 하겠지만 제가 전쟁사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좀 용감한 의견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날 밤에 야습을 하면 됐잖아.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제가 그분들 탓하려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부터 그랬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그랬는데 우리가 그 좀 전문가의 영역을 인정해야 되는 게 의학백과사전 보고 의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전문가로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학백과사전에 있는 말이라고 해도 의사분하고 얘기하면 백과사전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야습을 하면 된다 그러는데 조선시대 때도 야습을 하려면요. 진짜 6개월 이상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 안 된 군대가 야습하는 거는 주간에 싸우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근데 당시 일본군은 전국시대 거치면서 실전으로 다진 군대거든요. 실전으로 다진 군대니까 우리보다 뭘 잘하냐면은 일단 정찰, 진지구축 이런 걸 잘해요. 감이 좋으니까. 그리고 야습이나 야습 방어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게 이렇게 막 진이 요동칠 때 갑자기 기습을 받았다거나 후퇴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차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후퇴할 때 옆에 부대가 즉시 측면 지원 들어와서 엄호해 준다거나 후퇴하다가 도망치다 보면 쫓아오는 군대도 흩어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딱 감을 잡아서 돌아서 반격하고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 당시 그날 밤에 야습을 했다면 부산진성은 그냥 털렸을 거고 거듭 말씀드리면 부산 지형을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상륙할 때부터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서 내리면 바로 부대가 일로 간다. 본부는 여기에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 봐도 밤새도록 조선군이 야습할 수도 있다 해서 밤새도록 경계를 섰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록들이 우리 편 기록이다 보니까 마치 무서워서 조선군이 야습하면 어떡하지 하고 벌벌 떨면서 경계를 섰다라는 뉘앙스로 읽혀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날 쳤으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전체 전황을 보면 그날 야습을 들어갔으면 그냥 깨끗하게 포위돼서 당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기록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현대전도 그렇고 옛날 전쟁에 대해서는 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되게 안 맞습니다. 그런 분은 좀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당시 일본군은 정말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관에 있는 사람들 미리 다 뺀 것만 봐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사령부 설치하고 진지 설치만 한 것이 아니라 착착 들어오면서 부산항을 최대한 빨리 공격할 수 있는 포메이션으로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1대는 여기 들어와서 본영한다. 2대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앞에 교두보 쌓는다. 3대는 일로 가서 저쪽으로 간다. 4대는 간다. 이걸 밤에 움직였는데 새벽에 벌써 부산진성을 포위할 수 있는 포메이션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컴퓨터처럼 착착착 들어와서 깔린 겁니다. 뭐 이것은 제가 일본군을 칭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산 지형에 벌써 여기 몇백 년을 살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준비하고 들어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부산진성의 위치인데 부산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2개의 설이 있어요. 전기 부산진성의 위치는 정확히 모르고 부산진성 그림이 하나 잘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금 후기에 쌓았던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후기에 쌓은 성이 전개도성이 있던 자리냐 아니면 그 앞에 그 건너편에 또 하나의 조그만 외성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전기성이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대립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어려운 게 지금 거기가 다 매립이 돼가지고 이젠 거기가 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해안가 지형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후기성 자리가 그 자리가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성 쌓는 자리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물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전기성 자리는 아무리 봐도 거기 쌓기는 보다는 후기가 좋아요. 그럼 전기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여기에다 쌓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덕이 부산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 쌓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가 그 자리지 세상 어디에 그렇게 성 쌓기 좋은 자리가 널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기 자리라고 보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림을 보면 성 자체는 아주 훌륭하죠. 그때만 해도 여기 해안절벽처럼 돼서 성의 전체가 이 반이 이제 바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해자를 파서 서문 쪽으로는 또 이제 해자가 깊게 있고 뒤로는 이제 북쪽에 언덕 같은 게 있어갖고 산도 있고 실제로 공격을 하려면 좁은 통로로 들어가야 되는 나름 아주 훌륭한 입지를 가진 요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도 계획을 철저히 짜서 밤에 포메이션을 하고 새벽에 왜군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제가 야간 전투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왜 야간 전투 제대로 하느냐. 일단 많이 해본 데다가 공성전에서 제일 요력은 뭐냐면 보통 4개의 문이 있으면 한쪽으로 주공을 몰아야 돼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3문은 놓느냐? 그쪽에서 이제 보조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쪽이 주공이 잘 안 뚫리면 병력을 바로 돌리거나 병력이 풍부하면 예비대가 있다가 다른 쪽으로 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성을 공격할 때 수성하는 쪽에서는 병력 이동이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공격하는 쪽에서는 야전에서는 자기들도 안 보이기 때문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목표를 잃어버리는데 성은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뭐랄까 팀 플레이를 할 때 어두움 속에서도 좀 하기가 쉽습니다. 야간 전투가 공성전에서는 수성에 좀 불리한 게 있어요. 아무튼 공격을 시작하는데 후기 부산성이었다고 보면은 사실 공격할 곳이 서문 쪽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문 쪽은 이게 바로 바다기 때문에 대병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해자를 건넜다고 되어 있는데 남쪽은 바다기 때문에 해자를 건너갔다 분명히 서문 쪽에 지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서문 쪽에 이제 공격을 했고 조선군도 그럴 줄 알고 해자 바닥에다가는 이제 마름새도 뿌려놓고 또 우리가 이제 장계가 이제 화살하고 주로 쏘는 거니까 사격은 정말 잘해요. 일본군도 조총을 잘 쏘죠, 우리보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조총이 없을 때도 이제 승차총통이라고 총이라고 하면 소형 대포에 가깝지만 그래도 이제 쏘는 건 잘 쏴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건 잘 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서쪽에는 그래도 이제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공격을 막아냈는데 문제는 일본군의 공세가 이때가 아마 대규모 공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종의 탐색전이죠. 그래서 서문 쪽으로 일단 공격을 하면서 대세를 보다가 그때 이미 주 공격 부대를 북쪽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일본군은 이제 병력을 돌려서 북문 쪽을 노리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부산진성 순절도는 사실 역사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있지만 그래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어쨌든 이게 세월이 오래돼서 구전으로 들은 얘기라 뭐 조금 안 맞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면 꼭 남문이 주공이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일본군이 조선군이 이제 정말 장군이 앞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휙 돌아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 당시에 전투 상황이 충분히 구전으로 내려왔겠죠. 그리고 그쪽에 보면은 병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있죠. 그래서
정면의 시선을 고착지가 서문 쪽의 시선을 고착시키고 밤을 이용해서 북문 쪽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전투 기록은 사실은 그때 정리된 것도 아니고 나중에 광해군 때 와서 부산성의 정발장군을 좀 이렇게 공을 세워 추증해 달라 했더니 그때 이제 조사가 들어갔더니 3명의 생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날 생존자가 3명인지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이 3명인지 그때 찾은 사람이 3명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3명한테도 증언을 채취했더니 처음엔 여기를 막았는데 갑자기 이제 위에서 총알이 날라오더라. 또는 뭐 뒤에서 날라오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위에서 총알이 날라올 때면 쏠 수 있는 데가 뒤쪽에 있는 건 지금 자성대 공원이 있는 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문으로 들어와서 그 산 위에서 사격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앞에 해안 바위 같은 게 있는데 그쪽에서 사격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당시에는 조총이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당황도 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는 뭐 일본군이 뭐 조총을 겨누니까 막 펑하니까 놀라서 뒤집어졌다 막 이러는데 조선군도 충분히 총통이라는 걸 쓰고 있었기 때문에 조총은 몰랐어도 화약 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놀라 자빠지고 이럴 군대는 아닙니다. 차라리 뭐가 문제냐? 이걸 어떻게 막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방패를 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뚫고 맞게 되면 병사들이 동요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전투 시작하자마자 정발이 전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이미 노렸고 당시로서는 적의 관통령 같은 걸 모르니까 또 장군이 이게 지휘를 해야 되니까 정발은 아마 서문에서 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겠죠. 그때는 이제 깃발 세우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집중 사격이 되면서 바로 이제 장군이 전사를 하고 그래도 잘 싸우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총알이 날라오면서 이제 그 수비가 이제 붕괴되게 되는데 조선군이 아무리 잘 싸웠어도 그 600명 병력 가지고는 성을 카바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렇게 한번 밀고 여기서 들어왔으면 사실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진성 전투는 아깝고 아쉽기는 하지만 그 병력으로 그 성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분전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산진성 전투의 의미는 뭐냐? 정발 장군은 제가 이력을 조사해 봤는데 의외로 이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실전형, 야전형 장군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하면서 우리도 사실은 준비를 했거든요. 임진왜란 때 준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진짜 준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지역에 야전형 장군들을 넣는 거예요. 이수인 장군도 그래서 뽑혔고 사실 원균도 좀 이렇게 빨리 한 건데 당시로 봐서는 되게 뭐랄까 좀 세 보이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보통은 평화시에는 어떤 사령관을 좋아하냐면 이분들이 요즘 같은 단순 군사령관이 아닙니다. 지금하고 달라서 그 지역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시에는 원균처럼 좀 사나운 사람이 가면은 맨날 이렇게 두드려 패고 하면 사고 치거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행정형 군인을 좋아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정의 바탕이 많아서 그런데 세상 모든 군대가 다 그래요. 남북 전쟁 때 북군이 훨씬 유리했잖아요. 모든 객관적인 전력에서. 근데 남군한테 맞게 지거든요. 여기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군이 원래 정규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순전히 행정가들로 쫙 깔아놓은 거예요. 이론가, 행정가, 병법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 야전에 나가니까 뭐 야전 전투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남군은 어떻게 되냐? 야전 해본 애들은 전부 남군에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다 대위 소령이었는데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장군으로 진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실전 경험자 야전 지휘관들이에요. 그러니 붙으니까 지휘관의 역량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거의 여기서 10대 1의 차이가 나는 게 야전형, 행정형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통은 좀 험한 데는 이렇게
관리 잘하는 사람을 두는데 이때 임진왜란이 난다 그러니까 실전형 장수를 찾아라. 그래서 잘했든 못했든 원균도 실전형 장군이라는 기준에서 뽑힌 거고 이수인 장군도 그렇게 뽑혔고 정발은 기록이 거의 없는데 그 사군 두만강 지역에 있다가 그 여진족하고 한번 싸운 아주 짤막한 기록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분도 야전형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의 대함대가 올 때 바다에서 보면 모릅니까? 배 새카맣게 나타나는 거 보면 적의 병력이 우리보다 10배가 넘는다는 거,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지금 넘는 판인데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부산에서 싸웠다는 거죠. 정발은 여기서 6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지키게 되는데 병사들이 집단 탈주도 안 하고 지켰거든요. 그거는 평소에 군기를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전쟁이든지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의무는 후방에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현대전에서도 막상 적이 침공에 오면 일선에서 시간을 벌어줄 때어야 이선에서 동원이 되고 준비가 됩니다. 전쟁이라는 게 5분 대기조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정발은 이런 임무에 대해서 충실했던 거죠. 후방에 시간을 벌어줘야 되니까 여기는 전쟁에 나면 죽더라도 지키는 진지다. 이런 임무를 자기가 감당을 했다는 데서 뭐 군인 정신을 발휘했고 너무나 이게 압도적인 정세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더 잘 싸우고 뭔 계략을 쓸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부산지성 전투는 일본군도 인정하는 의무를 다한 최선을 다한 전투였다는 건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오늘은 일본이 왜 임진왜란을 일으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통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냥 야망이 있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적 야망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 개인적 야망이 뭐냐? 조선과 만주를 병합하고 중국을 침공한다는 거였고 실제 그런 말도 했어요. 나는 중국을 점령한 최초의 일본인이 되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야망 자체야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에도 그렇게 보냈고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은 조선을 항복시킨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본인이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내에서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는 도요토미가 무슨 생각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원인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도요토미가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보다도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배경이 뭐였느냐. 원인이 뭐였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화성에 가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20년 전이면 화성에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화성에 갔다 그러면 저 사람이 화성에 가는 게 꿈이었다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어떻게 화성에 갈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외계인이야. 슈퍼맨처럼 슉 날라서 그걸 깨달았고 갔다 그러면 내가 화성에 갈 수 꿈이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슈퍼맨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가 야심을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야심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었냐. 그 배경이 뭐냐. 이걸 찾는 게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이냐. 사실은 임진왜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원인은 나온 게 이제 전국시대 후유증, 즉 그 사무라이라든가 그 이제 퇴역한 직업군인들 이런 사람들 처리하는 게 이제 문제였다. 그래서 일로 보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설은 좀 이렇게 역사를 하드하게 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시대 영주 집단이라서 상당수가 다 지금 정복한 애들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통일한 지가. 그럼 걔네들을 조선에 보내면 걔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위해 싸우겠어요? 되려 우리 편에 들어와서 하겠어. 그리고 조선 편이 아니라 정말 조선을 병합했다고 쳐요. 그럼 걔들이 거기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아니면 옛날 번을 일으키자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적인 원인은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던 도쿠가와에서는 군대 하나도 안 보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아직 완전 통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얘들을 왜 조선으로 보내? 그쪽에다
싸움에다 밀어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요소가 조금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전쟁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인 학자, 아주 유명한 일본인 학자가 한 말인데, 영화에 많이 나오는 뭐 포르투갈 무기 상인들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 무슨 영화 보니까 그 전쟁용 뭐지, 그 무기 상인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맨날 모든 전쟁대에도 무기 상인이 있다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벌어지면 상인들이 묻어온다는 건 확실하지만 상인들이 전부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건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핑계죠. 영화에서나 써먹는 핑계고. 그럼 진짜 원인이 뭐냐? 진짜 원인은 사실 좀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도요토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뭐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물어야 돼요. 16세기 말에 일본은 어떻게 해서 7만에서 15만이라는 대군을 조선에 보내서 7년 동안 전쟁을 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물리적, 어떤 국가적, 체계적 원인은 무엇이냐. 그러한 국력 차이가 왜 이 시대에 일본에 일어났느냐를 찾는 게 진정으로 올바른 질문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임진왜란의 시작과 임진왜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한 답은 좀 아직 나오지 않는데 이래야 뒤에서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완전한 답은 우리가 시리즈를 끌고 가면서 조금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